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제작하는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 드렁크 무비의 감독 토파불기 편 녹음 진행을 맡은 산초입니다. 전 세계 영화인의 축제라고 볼 수 있는 칸 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는 경쟁 부문 후보에 오른 한국 영화 두 편이 최초로 동시 수상하는 기록을 세워 실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강호 배우님이 브로커라는 작품을 통해 한국 배우 최초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것도 대단하지만 오늘은 다른 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올드보이, 박쥐, 아가씨에 이어 이번 헤어질 결심으로 네 번째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며 한국 감독 중에 최다 타이 기록을 달성한 사람. 이번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품에 안으며 칸 영화제에서 무려 3번이나 수상에 성공하면서 칸느 박이라는 별명의 소유자, 바로 박찬욱 감독님입니다. 본격적으로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호떡, 스티븐, 레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각자 소개도 끝났으니 그럼 지금부터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이제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은 인터뷰를 통해 인간의 도덕과 본성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간이라는 종족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관계의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복수란 인간이 행하는 가장 어리석고 충동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말해 박찬욱 감독님의 필모그래피에는 여러 변곡점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두 축이 박찬욱 감독님께서 인터뷰에서 언급하신 복수와 사랑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 중 복수를 대표하는 작품인 올드보이와 사랑을 대표하는 작품인 아가씨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들에 드러나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먼저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속 복수의 의미가 잘 담겨있는 올드보이의 줄거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사설 감옥에 갇힌 오대수는 15년 동안 좁은 방에서 고통스럽게 세월을 보냅니다. 시간이 흘러 영문을 모른 채 풀려난 그는 자신을 감금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려 애쓰는 과정에서 우연히 일식집 요리사 미도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대수는 15년의 감금 생활 동안 먹었던 군만두를 통해 사설 감옥의 정체를 서서히 알게 되고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15년 전 대수를 납치해 감금했었던 우진은 직접 대수 앞에 나타나서 미도와 자신의 목숨을 건 게임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 5일 안에 우진이 대수를 납치한 이유를 밝혀낸다면 우진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며 5일 안에 우진이 대수를 납치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미도는 죽게 됩니다. 대수는 고등학생 시절 우진이 자신의 친누나인 수아와 관계를 맺는 것을 목격하게 되며 이 사실을 퍼뜨립니다. 수아는 이로 인해 상상 임신을 하게 되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진은 미도가 대수의 딸이었음을 밝히며 자신의 누나에 대한 복수로 이 사실을 미도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에 대수는 자신의 혀를 절단하고 우진은 자살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네, 지금까지 줄거리 잘 들어봤는데요. 다들 올드보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옛날에 봤거든요. 네네. 고등학생 때인가 봤는데 네. 이게 처음으로 본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아, 네네네. 보고 좀 당연히 충격을 받았죠. 이게 좀 되게 빡센 영화잖아요. 그쵸. 아, 그쵸. 네, 내용도 빡세고 주제도 빡세고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 부분인데 되게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가 단순히 이 영화가 되게 이렇게 과격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올드보이 안에 있는 그 다양한 모티브들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네. 네, 혹시 호떡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올드보이를 보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신화적인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도 약간 고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 영화 전반에 나오잖아요. 아, 네, 맞아요. 아, 그쵸.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오대수라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그 오대수가 영화 초반부에 이제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재밌었는데 알고 보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오이디푸스를 따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 네네. 그리고 또 뭐 근친상간의 요소라든지 오이디푸스 이야기에 이제 그 스핑크스가 나와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약간 우진이의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어. 네. 또 이제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잘못 판단해서 자신의 눈을 찔러서 이제 실명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대수는 자신이 소문을 내므로써 잘못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신체인 혀를 잘라서 이제 뭔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겹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랑.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성경의 일부도 그 모티브로 활용됐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우진이 이제 그 PC방에서 네. 대수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과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라는 그 구절을 인용하는데 사실 이게 실제 성경 잠언 구절의 6장 4절에서 따온 거예요. 네. 우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오마주 되어서 극중 마지막 부분에 이제 대수랑 우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펜트하우스로 가게 되는데 그때 비밀번호도 0604인 이유가 이 잠언 6장 우와. 4절이기 때문이에요. 오, 되게 우와. 되게 세세한 디테일이네요. 그니까요. 그 이 잠언 구절이 여기서만 활용된 게 아니라는 점이 더 눈에 띄는데요. 네. 오대수가 이제 감금 생활을 할 때 그 뉴스를 목격하게 되는데 그 뉴스 내용이 아내가 피살당했고 그 유력한 용의자가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되게 큰 충격에 빠지면서 환각을 보게 되는데 네네. 그때 맞아요. 환각이 이제 그 개미가 자신의 온몸을 덮쳐서 이제 네네. 개미한테 잡아먹히는 이제 그런 환각을 보게 되는데 네, 그 장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이것도 역시 그 잠언 6장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제작된 씬이거든요. 네. 개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 개미 장면은 그 약간 성경의 모티브도 됐는데 동시에 그 유명한 영화가 있거든요. 그 루이스 부니엘의 안달루시아 이게. 네네. 그게 살바도르 달리가 참여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뚫린 손으로 개미들이 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네네. 아시죠? 너무 잘 네, 알아요. 영화를 배운다면 볼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 아마 박찬욱 감독은 이 영화의 이미지도 차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저도 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초현실주의 그쵸? 영화인데 네. 그 영화뿐만 아니라 사실 달리 그림에서도 개미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혐오스러운 그런 느낌도 주는 그거를 주고 싶어서 박찬욱 감독의 개미를 사용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좋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저기서 차용을 되게 많이 해서 올드보이를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약간 박찬욱 감독이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어서 영화도 베끼고 약간 그림도 베끼고 여러 가지를 많이 차용하신 것 같아요. 예, 신화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쵸, 되게 그쵸. 차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 그림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네. 그 사설 과목의 액자의 문구에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라는 그 문구가 써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엘라 윌콕스의 시의 구절 중에서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요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되리라를 이렇게 변주한 문구예요. 엄청 많이 차용하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기 아이디어는 별로 없으신 거. 이것도 아이디어죠. 그쵸. 차용하는 이거 것도. 이렇게 차용하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 그렇죠, 그렇죠. 그쵸.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올드보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박찬욱 감독의 대표적인 필모그래피에 그 복수 3부작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그리고 올드보이 이후에 나오는 친절한 금자씨까지 있는데 네.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좀 올드보이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세 작품을 보면 일단 공통점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계속해서 플롯 트위스트가 나오잖아요. 네네. 네. 복수 3부작은 이제 주인공을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게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통쾌하기보다는 찝찝함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박찬욱은 인간의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 세 작품과 다르게 친절한 금자씨가 오히려 이제 복수하는 대상이 뚜렷하고 주체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뭔가 친절한 금자씨가 약간 여기서 동떨어지는 느낌으로 저는 다가왔고요. 네네. 그래서 또 박찬욱 감독의 또 다른 특징인 화려한 세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고 과장된다는 점이 뭔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올드보이가 약간 좀 더 이미지가 강했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쵸. 좀 그런 산낙지도 먹고 예, 이러니까. 그런 네. 충격적인 장면들이 좀 그쵸. 많죠,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먼저 필모그래피 쓴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복수는 나의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복수의 주체였던 사람이 복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박찬욱 감독님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복수라는 것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고 충동적인 욕망이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되게 이런 그 복수의 역설을 통해서 그 복수가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고 또 복수는 나의 것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그 주인공 류가 이제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나레이션으로 이제 네. 되게 그런 대사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좀 되게 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올드보이는 되게 대사가 많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되게 좀 액팅도 많고. 맞아요. 그리고 네. 액션도 많고. 소리 지르는 그런 그러니까 정적이기보다는 되게 동적인 느낌이 많이 들지 않나. 그쵸. 계속 맞아요, 맞아요. 활동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찾아다니고 이러니까.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친절한 금자씨도 아까 이제 호떡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복수에 성공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이영애가 이제 하얀 케이크를 이제 먹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쵸. 저는 그게 생각나는데요. 그 이영애 씨가 이제 화장실에서 류지태 씨를 보잖아요. 네. 네. 그쵸. 그걸 보면서 완전히 구원받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약간 그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쵸. 이런. 완전히 구원받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찝찝함이 좀 이거 그쵸. 친절한 금자씨도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눈물을 흘리는 씬에서 이제 관객들한테 질문을 던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수에 성공해서 흘리는 네.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복수가 끝나고 나서 되게 허무함을 느껴서 흘리는 눈물인지를 예, 그런 걸 좀 잘 못 네. 네. 포인트를 느끼게 잘. 하죠.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복수 네. 3부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인물의 얼굴을 되게 클로즈업한 정면 쇼트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복수를 행하는 인물을 되게 클로즈업해서 그 표정이나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 복수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도 진짜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레온님은 할 얘기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복수는 나의 것을 못 봐가지고 네. 그냥 친절한 금자씨랑 올드보이만 딱 봤을 때는 네. 뭔가 올드보이보다는 친절한 금자씨가 좀 더 예쁘고 화사한 느낌이 맞아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도 화면색이 더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장식적인 요소들이 확실히 좀 더 금자씨 쪽에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금자씨가 들고 있는 총도 엄청 예쁘잖아요. 되게 예쁘게 장식도 달아놓고. 약간 성경의 의미도 있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예뻤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미술적인 측면에서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친절한 금자씨가. 미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그 올드보이는 표현주의적 요소가 많아서 뭔가 스타일이 더 뛰어난 영화로 손꼽히잖아요. 그쵸. 네,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모든 세트나 그냥 모든 연기도 그렇고 그냥 장면 전환도 그렇고 좀 표현주의적인 그런 연출이 되게 많은데 특히 세트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사설 감옥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벽도 사실 다 뚫려 있고 벽지가 굉장히 센 게 막 발라져 있고 그쵸. 그림도 되게 많잖아요. 액자 그림 해서. 맞아요. 최민식 배우 얼굴인 것 같은데 좀 많이 되게 기계 약간 겹겹게 약간 좀 뭉크 느낌 나는 그쵸. 그런 그림 막 달아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표현주의적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네, 또 약간 세트나 미술 쪽은 아니지만 표현주의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몫하는 것은 저는 대사라고 보았거든요. 이제 약간 짧고 강렬하잖아요. 이게 박찬욱 영화 대부분이 그런데
뭐 친절한 금자씨에는 유명한 대사인 너나 잘하세요. 어. 네, 아가씨에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그리고 박쥐에서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대사인데요. 해피 버스데이 태주 씨. 네, 그리고 이제 올드보이에서는 정말 많지만 사랑해요 아저씨가 진짜 좋았어요. 저는 뭔가 섬뜩하면서도 약간 아름답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한몫하는 것은 대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 사랑해요 아저씨 네. 그거 하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박찬욱 감독의 그런 복수 3부작이 보통 되게 네. 찝찝한 결말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결말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거 그 올드보이 결말 같은 경우도 최민식이 진짜 기억을 잃은 건지 아니면 정말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 알고 보니까 기억을 안 잃어서 그거에 대한 허탈함으로 웃은 건지 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혼란스러움. 예, 그런 혼란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영화에 대한 여운을 좀 더 깊게 남겨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그 표현주의적 연출에서 저는 이제 색채 대비를 뽑고 싶어요. 네. 그 올드보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화면을 구성하는 색채들이 되게 강렬해요. 아 그쵸.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제일 색채 대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그 피를 상징하는 그런 자주색이랑 그 되게 녹슨 것 같은 녹색이 아.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어찌 보면 15년이라는 세월을 걸친 복수다 보니까 네. 되게 그런 세월의 녹슨? 그 어. 세월이 흘러감을 음. 되게 그런 녹슨 녹색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음. 들고 그 보라색 선물 박스가 나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보라색이 되게 그런 아이러니나 이런 거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해서 오. 어찌 보면 그 보라색 선물 박스라는 게 그 복수의 아이러니를 되게 잘 보여주지 않나. 아 진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마침 선물 상자 얘기 나와서 네. 얘기하는 건데 보라색 선물 상자 그 패턴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근데 맨 처음 나온 게 이제 그 오대수가 납치당할 때 우산이 사실 그 패턴이에요. 아, 보라색의 우와. 그 날카로운 패턴. 그 이- 이후에도 뭐 선물 상자로도 나오고 그냥 그 되게 여러 개로 나오는데 지금 네.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이어지는 게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 오대수는 자기가 뭐 열심히 찾아서 그거를 밝히려고 네. 하지만 사실 전부 짜여진 패턴 따라 가는 거였다.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미를 넣었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 맞는 말 같은 게 되게 그 우진의 그런 복수도 사실 다 계획된 거였잖아요. 그쵸, 그쵸. 최면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레오님이 말씀해주신 말이 되게 설득력 있지 않나. 빅픽처네요. 되게 빅픽처. 예리하게 잘 네.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드보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렇게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들도 많은데 그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하고 좀 잔인한 그런 장면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되게 이게 너무 과하게 잔인한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자극적인 걸로 강렬함을 주려고 이런 잔인한 장면을 너무 많이 삽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과했다고 보긴 해요. 그쵸, 그쵸. 좀 아무것도 모르고 봤거든요. 아. 원래 친구랑 보려다가 다행히 안 봤는데 진짜 후회할 뻔했어요. 다행이죠. 그쵸, 그쵸. 진짜. 이런 건 혼자 봐야 돼요. 네, 저는 반대로 약간 쿠엔틴 타란티노 액션이 약간 절단이 많이 돼도 약간 B급 만화적인 연출이어서 웃으면서 보잖아요. 네, 그쵸, 네. 그쵸. 박찬욱 영화도 약간 미학적으로 과잉되거나 역으로 절제된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약간 그 상황에 몰입해서 동화되기보다는 예술 작품처럼 감상하는 자세로 보게 되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잔인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 저 그 이빨 뽑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아. 그 장면 약간. 제가 다 아프던데. 제 이빨이 다 진짜요? 아프던데. 네. 저는 호떡님이랑 되게 상반돼요. 저는 진짜요? 되게 이입을 많이 하고 약간 이렇게 좀 심오한 질문을 관객들한테 던진다는 인상을 주는 영화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고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 영화가 강렬했다고 느낀 점은 뭐냐면 우진이가 그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위돌이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극 중에서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대수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잖아요. 음. 우진이 그쵸, 그쵸.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네. 그 대수의 인생에서 보면. 네네. 근데 이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대수가 치러야 될 대가는 되게 혹독한 거잖아요. 복수를 인해서. 네. 나비 효과처럼 너무 네, 커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니까 그 정도인가? 아,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마지막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우진이 복수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래시백이 나오잖아요. 네. 그 누나의 그쵸. 자살 장면을 그쵸. 네네. 네. 이 플래시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살을 엘리베이터에서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복수에 대한 그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네네 맞아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뭔가 액션 씬이나 이런 거가 되게 충격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메시지가 뭐랄까요? 좀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복수였는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죠.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스타일적으로 이런 충격적인 것도 맞고 이야기적으로도 되게 충격적인 게 맞지만 솔직히 올드보이 하면 액션 장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장돌이 액션 씬이고 그래서 한번 이 액션 장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올드보이가 그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좀 액션적인 측면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그쵸. 드는데 그 장돌이 그 액션씬 있잖아요. 아, 그 네네. 네. 망치 들고 다 이렇게 패 죽이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예, 네. 그게 이렇게 롱테이크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아까 그 산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녹색 그 녹슨 녹색과 네, 맞아요. 같은 네네. 색감에서 이제 그런 액션씬이 벌어지는데 네. 좀 그런 미술적인 측면하고 그런 충격적인 장면들 그리고 롱테이크 촬영까지 합해져가지고 되게 좀 엄청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명장면이 탄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게 좀 외국 사람들도 이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그 킹스맨의 매튜 본 감독이 그 킹스맨에서 그 교회 학살씬 그쵸. 있잖아요. 그 장면 그쵸. 미쳤죠. 예, 거기서 이게 그 영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실제로 매튜 본이 그 콜린 퍼스에게 이걸 보여줬대요. 아, 아. 이대로 자기- 하라고. 예, 자기가 이런 느낌으로 장면을 찍을 거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서 연기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교본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저는 그 이 액션 그러니까 그런 폭력적인 액션 장면에 박찬욱 감독님이 왜 그러니까 왜 구사를 했을까에 대해서 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제 박찬욱 감독님께서 인터뷰에서 그 폭력 행위가 야기되는 고통이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으면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더 과도한 난폭한 폭력을 이렇게 연출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의도가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그 인간의 도덕적 측면을 한번 성찰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와. 저도 어쩐지 그 이빨 뽑는 장면은 생각해도 제가 이빨이 다 아프더라고요. 도덕적으로 맞지 않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순히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되게 잔인하다, 뭐 폭력적이다, 되게 자극적이다라고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측면으로 한번 영화를 바라보면 더 영화를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올드보이에 등장하는 그런 배우들도 되게 그런 면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연기를 그쵸, 많이 그쵸. 해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배우들의 연기나 그런 배우들이 연기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그 우진 역의 유지태가 엄청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일단 외적인 면도 좀 다르잖아요. 오대수랑.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고. 오대수는 많이 늙어 보이는데 이제 우진 역을 맡은 유지태는 엄청 소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왜 이런 캐스팅을 했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진이 같은 역할은 이제 계속해서 그 고등학교 때 일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젊은 역할로 뽑혔고 이제 실제로 올드보이는 약간 최민식이 아니라 유지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반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호떡님 말씀대로 둘이 그러니까 결국 동창인 거잖아요. 그쵸. 같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명은 이제 세월의 풍파를 제대로 제대로 맞고. 맞고 직격탄으로 한 명은 되게 이제 멋있잖아요. 그쵸, 그쵸. 곱상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유지태 배우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덧붙이자면 저는 그 물구나무 하면서 그 이제 장면 있죠. 요가 네네네. 요가인가요 그게? 네. 방학개비처럼. 맞아요. 저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장면이 처음 등장할 때 올드보이 그 사운드 트랙에서 제일 유명한 그 A Cries of Whisper라는 곡이 딱 흘러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소름이 돋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우와. 강렬하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등장이 인상적이고 네. 되게 뭐라 그러지? 차분한데 되게 냉철하다. 그런 이미지를 그런 빡 주죠. 네 그런 악역이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거 한국 영화에서. 저는 그 장면 보고 유지태 씨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와 자기 관리 대박이다 이러고. 저도 저렇게 운동해서 저런 거 만들고 싶다. 저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레온님은 혹시 인상 깊었던 인물 있었나요? 저는 그 최민식 배우님이 오대수를 너무 잘 연기를 했고 네. 일단 외적으로도 그냥 오대수였어요. 그렇죠, 오대수처럼 생기셨어요. 그냥 네. 오대수예요. 맞아요. 오대수 그 자체죠. 정말 네. 대충 사는 것 같이 정말 머리도 대충. 헤어스타일도 진짜 막 네. 폭탄 맞은 것처럼. 그 그쵸, 선글라스도 약간 똥파리 맞아요. 선글라스처럼 귀여웠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파격적인 연기도 같이 네. 하고 외모도 그렇고 그리고 그쵸. 표정 연기도 진짜 생생해가지고 그런 점들이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운명에 저항하는 오이디푸스의 고뇌를 잘 담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최민식 배우님이 되게 많은 좋은 연기들을 선보이셨는데 그 많은 영화들 중에서 저는 아직까지도 올드보이가 최민식 그쵸. 배우의 그 연기 최고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강혜정 배우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 올드보이가 되게 복수극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되게 강하지만 저는 네. 이제 강혜정 배우님을 통해서 이제 올드보이가 단순히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 다른 축으로 그 사랑 이야기를 되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들을 되게 보면 그런 사랑 영화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되게 비극적인 그런 사랑 영화가 많아요. 네, 복수, 사랑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네네. 좀 그렇죠. 공존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강혜정 배우님으로 인해서 올드보이가 이제 복수와 사랑 둘 다를 다루면서 되게 박찬욱 감독님의 필모그래피에 비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언급이 되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박찬욱 감독님이 생각하는 그런 복수라는 메시지가 가장 잘 담겨져 있는 그 올드보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이제 그 박찬욱 감독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영화 아가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먼저 그 아가씨의 줄거리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히데코는 후견인인 이모부 코우즈키의 엄격한 통제 아래 대저택에서 갑갑한 삶을 이어갑니다. 상속재산을 가로채고자 하는 사기꾼 후지와라 백작은 소매치기로 자란 고아 소녀 수키와 짜고 히데코에게 접근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수키는 하녀로 위장해 히데코의 시중을 들면서 백작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히데코와 수키가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후지와라의 계획은 흔들리게 되지만 수키는 식구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백작을 돕고 끝내 후지와라 백작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키와 후지와라의 계획과 달리 백작은 히데코를 정신병원에 가두지 않고 수키를 수감합니다. 사실 이는 히데코가 자신의 이모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히데코와 후지와라가 은밀하게 체결한 거래의 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키와 히데코는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히데코는 수키와 백작을 속이기 위한 연극을 설계했고 그 결과 수키는 정신병원에서 구출되며 히데코와 함께 일본을 떠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가씨의 줄거리 잘 들어봤는데요. 그 아가씨는 어찌 보면 박찬욱 감독님 작품 중에서 여성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제 박찬욱 감독이 친절한 금자씨를 시작으로 스토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가씨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이자 여성 해방 서사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보았어요. 또 이후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까지 쭉 따라가 보면 이제 박찬욱은 여성을 주연으로 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감독이 약간 페미니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아가씨에서 약간 여성을 다루는 방식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이전까지 하드보일드한 영화나 거친 날 것의 영화에서 여성의 역할이 많이 배제되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은 이러한 시도를 계속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찬욱 감독님의 시도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네. 박찬욱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되게 아가씨 전에 나온 작품이 박쥐였나요? 아마 아마 스토커. 스토커같이. 네. 스토커도 어찌 보면 아가씨 전 작품이 이제 스토커였는데 그 스토커가 이제 어찌 보면 첫 할리우드 영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 영화를 제작하면서 그런 여성 해방 서사를 이제 네네. 이렇게 차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찬욱 감독이 확실히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 그 여성 캐릭터들을 되게 영화에서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이제 친절한 금자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박쥐나 그 스토커나 아가씨처럼 좀 여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여성 중심 서사를 많이 만들고 계시지 않나.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것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대립적인 요소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 아가씨를 예를 들면 네. 이제 남성들은 이제 다 뒤틀린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히데코에게 이제 음란서적을 읽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되게 히데코를 억압하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두 연인 그러니까 히데코와 수키가 네. 단순히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저는 그게 그 여성들의 연대로도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이제 그 여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에 초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쵸, 그쵸.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음란 서적을 되게 그 여성들을 억압하고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 그게 그 수키가 이제 분노해가지고 그 음란 서적을 다 찢어버리고 그걸 이제 물에 담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나 이제 두 수키와 히데코가 이제 같이 그 저택을 탈출할 때 그 뱃머리 형상을 부셔버리잖아요. 네네. 네네.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결말 부분에 이제 그쵸. 가장 그 어찌 보면 네네. 가장 파격적인 그 장면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구슬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구슬이 원래는 그게 징벌의 도구였다면 이제는 그게 사랑의 도구로 이제 변모한 게 아닌가. 어. 맞네요. 그 살짝 그 되게 파격적인 장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소린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영화가 야하고 좀 그런 욕망을 잘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네. 맞죠. 네. 저 이거 사실 저 친동생이랑 봤거든요. 어떻게 네, 좀 많이 빡셌는데 진짜 빡셌겠다. 근데 저는 살짝 아가씨도 그렇고 다른 박찬욱 감독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네. 좀 이런 야릇하고 좀 자극적인 장면들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여주고 너무 길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가씨 네, 같은 네. 경우도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 두 여주인공 간의 사랑을 좀 더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남성들의 뒤틀린 욕망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건 알겠는데 관객들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계속 더 보여주는 듯한. 그쵸. 약간 보면서 그 배드신들을 보면서 약간 뭔가 남성의 메일 게이지라고 하죠. 약간 남성의 시선? 아. 그런 느낌으로 찍혀져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저는 이제 네. 박찬욱 필모그래피 중에서 그 사이보그는 괜찮아를 제외하고 네. 아가씨를 두 번째로 아쉬웠던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박찬욱 감독님이 충분히 그런 파격적인 장면 없이도 되게 그런 원초적이고 야릇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그쵸. 저는 박쥐를 반대로 되게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박쥐도 물론 야한 장면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그 박쥐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네. 그 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그쵸. 거예요. 약간 그쵸, 그쵸. 그것도 있잖아요. 그 신발을 신겨주는 네네. 그런 사소한 장면들이 약간 에로틱하게 느껴졌어요. 네네. 스토커도 되게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스토커에서도 그 이제 그 삼촌이랑 아, 그 네. 그 주인공이랑 이제 피아노? 같이 피아노를 치는 그죠. 그게 사실상 야한 네네, 행위로 그쵸. 비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가씨 초반까지만 했을 때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를 이제 갈아주는 장면을 통해서 맞아, 그 장면 아. 진짜. 그런 분위기를 다 연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갈수록 이러면서 이제 네, 너무 되게 좀 보기가 민망해지죠. 네, 과하게 나간 면이 네. 있죠. 좀. 레오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이 장면이. 특히 아가씨에서는 필요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히데코가 네. 그 인물 자체가 굉장히 억압을 당한 채로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욕망도 다 못 표출하고 네. 그냥 그대로 정해진 대로 살아야 했던. 그래서 그 수키가 알려주잖아요. 아, 맞아요. 아, 이런 맞아요. 것들 네. 전부 다 해서 그게 그냥 좀 비유적으로 넘어갔다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 느낌이. 그래서 히데코가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이런 나는 욕망을 표출하고 싶다. 네. 이런 모습들이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방금 그 레오님이 그 강한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든 생각인데 아가씨가 되게 그런 돋보이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 그런 영화잖아요. 미술적인 그쵸. 측면에서나 네. 아니면 이야기적인 측면에서나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가장 돋보이던 요소가 혹시 뭐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인물들의 액팅이 돋보였는데요. 그 하정우 배우가 아주 잘 익은 복숭아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과육이 엄청 끝내줘요. 약간 추접스럽게 먹잖아요. 맞아요. 너무 튀겨가지고 네. 그 김태리 네, 배우한테. 그쵸. 그래서 약간 욕망이 매우 가득 차지만 멍청한 캐릭터의 역할과 잘 부합한다고 느껴져서 와,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아주 디테일이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하정우 배우님의 그런 먹방은 못 네, 따라가죠. 네,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못 참아. 저는 역시 미술적인 부분이 그쵸. 그냥 제일 뛰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네. 일단 그 미술 감독이었던 류성희 미술 감독님이 아, 이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이제 뛰어난 성취를 보인 기술 아티스트한테 주는 벌칸상을 수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화를 보면 집이 진짜 예쁘잖아요. 네, 진짜 그쵸, 예뻐요. 그쵸. 집도 예쁘고 저는 특히 그 낭독회 아, 하는 맞아요. 그 공간 네네. 네. 그것도 전부 다 세트로 만들었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돈 많이 써야죠. 그 좋은 영화를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막 다다미도 다 음. 깔아놨는데 그냥 네. 다다미만 깐 게 아니라 이제 정원적인 요소가 밑에 있고 그쵸, 그쵸. 다다미를 열면 이제 모래랑 물이 네, 맞아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도 너무 잘했다. 그니까요. 진짜 같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질적인 공간이면서도 그런 되게 아름다움을 되게 잘 그쵸. 표출해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엄청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는 곳인데 약간 그렇게 절제되게 세트를 지어놔서 엄청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의상을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 의상이 어찌 보면 그 시대상의 모순이나 그런 대비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설정상 그게 이제 1920년대다 보니까 일제 문화와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되게 혼재된 시기이기도 하고 그쵸. 되게 이제 그런 일제를 대변하는 그런 의상들이 되게 계급적으로 상위 계층에 속한다면 이제 수키 같은 인물은 되게 하층 네네. 계급을 아, 대표하는 네네. 이제 그런 의상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결말적으로 그 계층이 다른 그 두 여성이 결국 사랑을 하면서 이제 영화 끝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장이나 의상을 통해서 그런 대비를 매우 잘 보여주고 네. 그 대비를 이제 하나로 만드는 게 사랑이다 보니까 그쵸, 그쵸. 더 사랑이라는 거를 되게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았나. 예, 그런 의상이 주는 그런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나 그런 주제를 어떻게 보면 되게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쵸. 분장의 요소들이 그런 게 되게 저는 많이 돋보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결말이 되게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되게 해피엔딩처럼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결국 이게 억압된 거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네. 두 여성이 결국 사랑을 이룬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님 영화 중에서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를 제외하면 이 영화가 가장 해피엔딩을 보이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제 그쵸. 둘이 해방을 하면서 딱 끝나니까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되게 밝고 좀 찝찝함도 없고 네. 되게 결말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보기 가장 편안했던 박찬욱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박찬욱 감독의 멜로 영화와 약간 아가씨를 함께 비교해 보면 어떨 것 같나요? 저 진짜 할 얘기 너무 아, 많아요. 진짜요? 저는 네, 이게 히데코랑 수키의 로맨스를 그린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게 일반적인 사랑을 좀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동성 그거가 네네.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사랑보다 모성이 더 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쵸, 그쵸.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랑한다라는 걸 좀 뛰어넘어서 내가 좀 보살피고 싶다. 약간 이런 돌봄의 영역까지. 그런 영역으로 확대된다고 네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영화 장면에서 계속 내가 이렇게 씻기고 먹였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맞아요. 예뻤던 게 있었나? 뭐 이런 아. 장면도 있고 그 목욕 씬에서도 아가씨가 제 애기씨세요 이런 것들에서 보면 수키가 좀 그냥 사랑을 좀 뛰어넘어서 그냥 모성으로 아가씨를 좋아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아가씨의 그 두 인물의 사랑을 보면서 박찬욱 감독 멜로 영화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랑이 아닐까? 진짜.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 그런 사랑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은 네. 찝찝한 구석이 항상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근친상간 코드가 어쨌든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박쥐 같은 경우는 그 살인이라는 코드가 네, 들어가 그쵸. 있잖아요. 그리고 불륜이죠. 네, 아, 그 맞네. 불륜이기도 불륜이네. 하고. 근데 이거 아가씨 같은 경우는 그 두 여성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남성들의 그런 억압된 그런 사회 그쵸. 속에서 저항을 하고자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을 한 거니까. 또 계급적으로도 다른 인물이 함께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어떤 편견이나 그런 거 없이 가장 순수한 사랑을 다룬 게 아닌가 전 아가씨가.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박찬욱 감독님의 멜로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게 네. 되게 그 인물의 심리를 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단순히 이렇게 아름다운 감정은 아니라 이제 사랑을 하다 보면 되게 심리적으로 이제 흔들리는 모습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그쵸. 자신의 가치관이랑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감정이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사랑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인간이라는 종족이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네. 관계인 것 같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가씨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랑이 그러니까 두 연인 간의 사랑으로도 볼 수 있고 되게 모성애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네. 뭐 해방이나 이런 그런 계급적인 이런 거를 거부하는 그런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종족이 그러니까 되게 입체적이다. 그거를 이제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아가씨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찬욱 감독님이 생각하는 사랑과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 속 세계관에서 보인 여성성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2부에서는 1부에서 많이 다루지 못했던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박찬욱 감독님이 남긴 업적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2부에서는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과 의견들이 오고 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영화 올드보이에 삽입된 Cries of Whispers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온 감독 토파보기 박찬욱 편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의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복수와 사랑을 대표하는 두 작품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2부에서는 박찬욱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전반적으로 훑으면서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해요.
그 필모그래피를 훑어보기 전에 박찬욱 감독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그 제가 알기로 그 박찬욱 감독님이 네. 그 영화 감독으로 하시기 전에 그 영화 평론가로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시니컬한 그런 평론가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경삼림 같은 경우도 너무 오글거린다고 호평하시기도 하고 그 스탠리 너무하네. 큐브릭의 인정 그 못해. 풀메탈 자켓 이란 영화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도 되게 평범한 전쟁 영화였다고 되게 그렇게 시니컬하게 평론을 하신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하다. 그래서 그런가 그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네.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은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호든 불호든 내 영화를 봤다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니냐. 난 나에 대한 그런 비판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인배네. 이게 다 이런 본인이 이제 남의 영화를 이제 혹평하기 많이 때문에 혹평하시니까. 적어도 이제 그런 아량이 내로남불을 보이시지는 않는구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야겠죠? 네. 공동경비구역 JSA 먼저 할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박찬욱 감독 초기작 중에 가장 대표작인데 사실 그 박찬욱 감독님이 그 두 편의 장편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게 다 망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되게 평가적으로도 되게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갑자기 이렇게 훅 올라오게 됐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박찬욱 감독 특유의 그런 연출이나 미장센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드러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게 되게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 내러티브적으로 가장 탄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 남북 관계에서나 네. 아니면 그 인물들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를 되게 집요하게 잘 파고들면서 되게 몰입시켰던 것 같아요, 저를. 그래가지고 사실 박찬욱 감독이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드시진 않지만 좀 이렇게 내러티브적으로도 탄탄한 영화를 한 번쯤은 더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전 되게 이 영화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네. 그 이영애 배우님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네네. 그 원래 이영애 배우님이 맡았던 배역이 원래 남성이었대요. 그쵸. 남자 역할이었는데 이영애 씨를.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이 작품 끝나고 그 이영애 배우에 맞는 그런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친절한 금자씨를 각본을 다 쓰고 바로 보냈구나. 여기에 이영애 배우님을 캐스팅해야겠다라고 이제 그런 비하인드를 말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흥미롭네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복수의 나의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류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신하균 캐릭터. 그쵸. 초록머리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색채가 어두워서 좋아하는데요. 이제 몇몇 장면들이 아주 강렬하잖아요. 그 공사장에서 사람들의 신장을 빼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진짜 아름다웠고요. 이미지는 아름다운데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괴리감이 좋았어요. 또 이제 이마무라 쇼에이의 복수는 나의 것과 동일한 제목이거든요. 네네. 근데 완전 하드보일드 장르만 제외하면 그렇게 겹치는 것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영화가 이마무라 쇼에이의 복수는 나의 것이 박찬욱이 엄청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니까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번 네. 진짜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박찬욱과 다른 느낌으로 강렬하고 개인적인 해석으론 박찬욱 영화처럼 약간 탈가부장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엄청 흥미로워요. 저는 이 복수는 나의 것 보면서 진짜 가장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실험적인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매니악한 영화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수위도 가장 높은 것 같고 네, 맞아요.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색다름을 많이 보여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되게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영화인데 그쵸. 동시에 그런 미학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성취를 거둔 영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마지막 장면에 아킬레스건을 제거하잖아요. 아, 그게 약간 신화적인 의미면서도 거기에 나오는 그 대사가 좋았어요. 너 착한 사람인 거 안다. 그러니까 너 내가 죽이는 거 이해하지?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네. 저는 복수는 나의 것의 가장 큰 특징을 뽑으라면 아마 그 대상의 그 대사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 박찬욱 감독님의 복수 3부작 중에서 그 주변 배경의 그런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되게 일상적인 소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뭐 일하는 소리 아니면 되게 정적인데 뭐
이렇게 바람이 부는 소리 이런 어. 사운드가 되게 잘 활용돼서 네. 되게 좀 침묵이 많이 유지된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복수 3부작 중에서 그 복수 이후에 느끼는 그런 허무한 심리를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복수는 나의 것이 실제로 복수 3부작 중에서 이 영화를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많더라고요. 매니아층이 좀 두텁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이제 올드보이고 이제 다음이 나온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인데 네. 혹시 친절한 금자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쵸. 그쵸,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진짜 예뻐요. 그쵸. 정말 예쁘- 예쁘고 이영애 배우님의 캐릭터가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신선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밝게 웃으면서 빨리 죽어 그런 부분도 좋고 여기는 미술 감독님이 다르거든요. 조화성 미술 감독이라고 있는데 그냥 그분의 취향도 한껏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동화적인 느낌도 나면서도 그러니까 잔혹동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냥 예쁘게 색채를 배치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더러운 느낌도 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런 이질적인 분위기를 되게 조성을 잘한 것 같아요. 이번 맞아요. 영화가. 저도 이 영화에서 그 미장센이 상당히 돋보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색채의 대비가 가장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드보이에서도 뭐 녹슨 초록색이랑 이제 빨간색을 대비시켰지만 여기는 이제 백색, 그러니까 하얀색이랑 빨간색이 완전 대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뭐라 하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그 빨간색은 이제 그 이영애 배우님의 그 섀도우라고 네. 해야 맞아요. 되나요? 그걸로 활용이 되면서 되게 독보적인 캐릭터를 그쵸.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친절한 금자씨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런 되게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나 소품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저는 케이크인데 맞아요. 네네. 박찬욱 감독님이 그 브라이언 드팔마라는 감독의 그 엄청난 팬이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 영화 중에 그 시스터스라는 영화에서 네. 그 케이크를 이용해서 살인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박찬욱 감독님이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친절한 금자씨에서 케이크를 등장시킨 거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보면서 되게 저는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금자 씨가 이제 여성 주인공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필모그래피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성 주인공이 등장했다라는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되게 꼭 박찬욱 필모그래피에 언급이 돼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네. 이제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사이보그지만 괜찮았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질 않아가지고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저는 거짓말 안 보태고 5번 넘게 시도했는데 중간에 다 껐거든요. 네, 진짜 끔찍했어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그쵸. 근데 이 영화는 12세 그 이용가예요.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의 그런 되게 폭력적인 그런 씬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저는 흥미로웠던 점은 대비가 뚜렷해요.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 두 주인공은 이제 그런 정신병을 네. 앓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의사들은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치유하려고만 해요. 근데 반면에 그 비와 이제 임수정이 둘 다 이제 그런 환자인데 둘 다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네. 이게 단순히 그런 로맨스 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치유 영화로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 그 둘은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임수정이 이제 자기는 사이보그라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고 그 건전지를 이제 혀에다 이렇게 바르면 자기가 충전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귀엽네요. 그게 이게 망상이다 보니까 네. 밥을 못 먹어서 이게 자주 쓰러지고 이러니까 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수술을 해줄 건데 이제 너가 그런 영양분을 먹으면 이제 이게 그런 건전지에서 나오는 그걸로 전환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수정을 이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임수정이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저는 그 살짝 이거 장면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그 임수정 배우가 네.
그 입이 이렇게 살짝 로봇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우와. 그 호두깎이 인형처럼 이렇게 막 맞아요, 딱딱딱딱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보고 아니 뭘 만든 거지 박찬욱 감독이 이런 생각 특이하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박찬욱 감독님 그 인터뷰에서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게 이게 진짜 자기 팬인지 자기 팬이 아닌지 한가름할 수 있는 영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 영화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매니악하면서도 그쵸. 동시에 가장 좀 동떨어져 있는 네. 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딸을 위해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 약간 다른 분위기가 나지 않았나 싶네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팬이거든요. 네네. 저는 우와. 좀 부끄럽지만 고해성사를 해보자면 저는 약간 사대주의 경향이 있긴 한데 아, 그 한국 감독님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라고 하면 저는 1초의 고민 없이 바로 박찬욱 감독님이라고 하고 오. 박찬욱 감독님의 그런 웬만한 작품들은 다 본 사람인데 네. 저는 이 영화를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 진정한 팬이 아니신 건가요? 그럴 수도 가짜 있어요. 팬이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예 안 본 사람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팬 그쵸. 축에 속하지 않나.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 배우 중에서 그 임수정 배우님이랑 그 박유린 배우님을 제일 좋아하는데 갑자기 박. 팩트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임수정 배우님이 거기서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미모가 돋보이게 나오지 않아요. 네, 그 눈썹도 이렇게 아, 미시시 맞아요, 맞아요. 염색하시고 나오고 아까 그 스티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트윈이를 이제 꼈다 어. 뺐다 해요. 그 극 중에서 이제 할머니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그런 임수정 배우님의 얼굴이 되게 좀 아쉽게 그런 소비된 영화다.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다음이 이제 박쥐인데 저는 이 박쥐를 최근에 봤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진짜 이거는 궁극의 박찬욱 영화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박찬욱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구나 여기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가장 매니악하다고 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쾌하고 진짜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이제 태주하고 네. 그 신부, 신부하고 신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아, 그 사이에 그 죽은 아, 맞아요. 남편이 맞아요. 껴있는 네,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저 그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진짜 어떻게 이런 장면을 생각할 수가 있지? 이 사람은 평소에 뭔 생각을 하길래? 저는 진짜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불쾌하고 그랬는데 동시에 있어서 진짜 강렬하게 다가왔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박쥐가 그 테레즈 라켄이라는 고전 소설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네, 이제 불륜 서사 이런 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약간 흡혈 모티브만 첨가를 한 건데 그래서 영화가 뭔가 더 에로틱하고 환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딱 보고 나자마자 완벽하다. 그쵸. 박찬욱이다 이런 그쵸. 느낌도 들었어요. 스토리도 그렇고 약간 흡혈 네. 그런 모티브를 너무 잘 넣었던 것 같고 맞아요. 또 제일 좋아했던 부분은 모순적인 장치를 설정을 했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흡혈귀인데 보통 흡혈귀 하면 검정색과 붉은색을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붉은색 옷을 안 입어요. 맞아요. 다 파란 옷을 입고 있거나 음. 굉장히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흡혈귀가 되자마자 집을 다 하얗게 칠해버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좀 모순적이 했는데 오히려 더 섬뜩하고 잘 그쵸.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부가 흡혈귀라는 그런 설정 네. 자체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태주는 한복집에서 그쵸. 일하는 것도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뭔가 뱀파이어 하면은 흔히들 갖는 그런 고정관념을 네. 깨부신 영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찬욱 감독님 작품 중에서 박쥐를 제일 좋아해요. 정말 저는 이제 그런 삐뚤어진 멜로 영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되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론은 둘 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종결되는 영화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결말도 되게 좋았고 이제 이 영화가 단순히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니라서 더 좋았어요. 아까 이제 레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어찌 보면 신부라는 직업이 가장 순결하고 네. 고귀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뱀파이어로 변모하고 이제 그런 사랑이라는 쾌락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그쵸. 이제 네. 타락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그런 태주가 이제 뱀파이어로 변하면서 그런 살인을 막 저지르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쵸, 죄책감이라는 그쵸. 네, 그거를 그쵸. 이용해서 결국 이제 둘 다 이제 자살로 마무리하는 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착할까 아니면 악할까. 그러니까 그런 저는 욕망에 대해서 좀 많이 네네네. 네, 다뤄. 네. 그래서 저는 박찬욱 감독님 작품 중에 박쥐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저희가 그 안 다룬 영화가 마지막으로 스토커인데 네, 그쵸. 제가 스토커에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요. 이제 영화가 가지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아버지를 잃은 딸이 신경질적인 어머니와 살다가 꺼림직한 삼촌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게 되고 그 족쇄를 풀어가는 과정이 엄청 변태적이어서 좋고요. 네, 또 마지막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아버지가 준 벨트, 어머니가 준 셔츠, 삼촌이 사준 구두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비록 자신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물려준 것들을 입고 치장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행위들은 자신이 선택하고 나아간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스토커 영화가 박찬욱 감독의 입김이 가장 덜 들어간 영화인데요. 각본도 다른 사람이 썼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덜 박찬욱스럽지만 음침한 영화여서 좋았고요. 좀 그런 할리우드적인 그런 측면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간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박찬욱 영화를 쭉 봤잖아요, 저희가. 네네. 네네. 이제 뭔가 보면 공통적인 요소가 고전적인 스토리를 주로 쓰고 약간 고전의 정신 분석, 약간 프로이트적인 것에 치중된 것 같은 인물의 욕망이 저는 약간 아쉬웠어요. 다만 약간 이야기를 이끌어갈 때 주는 힘이나 플롯의 변주들이 엄청 재밌고 미술이 과장되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스토커도 사실 저도 제대로 안 봤는데 네. 한번 봐봐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가씨는 저희가 많이 다뤘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아가씨 이후에 6년 만에 그 박찬욱 감독님 신작이 이제 헤어질 결심이 공개가 되잖아요. 네. 이제 이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는 혹시 다들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지? 일단 네. 6년 만에 나온다는 거에서 1차로 기쁘고 그쵸. 칸에서 상을 받았다는 거에서 2차로 신났고 네. 탕웨이가 나온다는 점에서 세 번째로 신났어요. 탕웨이 배우님 그 칸 영화제 레드카펫 보는데 와 진짜 예쁘시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진짜 그 미쳤어. 40몇 살이라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아이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벌써 와, 그렇게 됐나요? 어떻게 그니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지 사람이 싶어가지고. 배우는 배우다. 역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이제 3대 도둑. 이제 밥도둑 간장게장. 이제 한가인 도둑 연정훈.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몰라요. 아, 그래요? 지금 뭐 하나 해서 이렇게 3대 도둑이 있다고 하는데 탕웨이도 추가해야겠네요. 이제 김태훈 감독님을 이제 추가해야 되지 않나. 탕웨이 그쵸, 그쵸. 도둑 김태훈 그러니까, 감독님. 너무하다. 저는 이제 그 네.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어제 이제 언론 시사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고편의 외적인 정보들이 살짝 공개가 되었는데 이거를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박해일이 맡은 형사가 그 극 네. 중에서 되게 예의 바르고 되게 신사적인데 네. 되게 이제 일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한대요. 근데 이 형사가 이제 3, 4년 전에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스웨덴 추리 소설에 맞아요. 그 마르틴 백이라는 네네.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등장하는 그 형사를 그대로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이렇게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도 책에서 좀 차용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탕웨이 배우님은 이제 거기서 요양원 간호사로 등장을 하세요. 네. 근데 탕웨이 중국인 배우시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독립군인데 그게 되게 자랑스러워서 입국한 그 중국 여성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설정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거기 그 헤어질 결심의 포인트로 박찬욱 감독님이 말에 되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씬이 이제 탕웨이 배우님이 이제 마침내 제 남편이 죽었어요라고 이렇게 네. 그 고백하는 신문을 신문 받을 때 이제 마침내 제 남편이 죽었어요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박해일이 이제 한국말을 저보다 잘하시네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되게 이번 영화의 초점을 그렇게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어떻게 언급하셨냐면 자신의 생각을 숨기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 자신이 감정을 숨기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읽으려면 말에 네. 말과 표정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스릴러물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황금종려상에는 수상에는 실패했는데 감독상 수상에는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탕웨이 배우님도 이게 살짝 크게 선정적인 장면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찬욱 네. 그쵸. 감독님 영화치고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뭔가 다른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낼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더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또 이제 이 영화가 정훈이의 안개가 노래로 주제곡으로 사용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 노래가 약간 한국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게 그 무진기행으로 바탕으로 한 김수영 감독의 안개에서도 쓰였고 이제 첫사랑을 이야기한 이명세 감독의 M에서도 이 노래가 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될지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류성희 미술 감독님이 이번에 헤어질 결심에서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그 류성희 미술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예고편에도 등장했는데 탕웨이가 이제 아이스크림 먹는데 그 배경이 네. 산인지 바다인지 그 되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모호하게. 배경을 네. 이제 뒤로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이 예고편에 아주 잠깐 등장하는데요. 네. 이제 류성희 미술 감독님이 사람의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다. 신기하다. 헤어질 결심은 이제 그 대사를 보고 관객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 긴장감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인터뷰에서 하셨거든요. 엄청 기대되네요. 역시 네. 어쩐지 벽지에서부터 느껴지더라고요. 그 미술 감독님의 그 향기. 우와. 저는 그 탕웨이 배우님이 그 에어팟 쓰고 막 그 눈물 맺힌 장면 있잖아요. 에어팟 끼고. 아, 제 카톡 배경. 예, 그거 보고 이거 애플 광고 아닌가 참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협찬 받았나 보다. 그래서 되게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에어팟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이제 아까 그 박해일이 맡은 역할이 되게 철두철미하고 네네. 되게 완벽주의인 성향을 보이는 형사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애플워치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음. 애플워치에 자신의 그런 하루 그런 거를 다 기록하거든요. 네네. 근데 마지막 그 예고편의 장면에 탕웨이도 그 애플워치를 해요. 초반엔 안 하고 있다가 아마 그게 관객분들한테 큰 단서가 되지 않을까. 애플이 되게 그 작품을 이끌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장치로 쓰이나 보네요. 협찬을 했나? 네, 협찬 받았나? 그니까요. 그 류성희 미술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박찬욱 감독과 항상 같이 다니는 이제 그 정석영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정석영 작가님은 이제 헤어질 결심에서도 같이 참여를 네. 하셨는데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내 영화에 여성성이나 동화적인 아름다움이 들어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모두 정석영 작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석영 작가님이 같이 공동 각본을 쓰는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으로는 친절한 금자씨, 박쥐,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아가씨, 그리고 헤어질 결심까지 이렇게 박찬욱 감독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정석영 작가님을 박찬욱 감독님 작품 이야기할 때 꼭 그쵸.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빼놓을 수 없죠. 후기작들은 거의 다 정석영 네네. 작가님이랑 같이 했는데. 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박찬욱 감독님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패널 분들과 함께 다뤄봤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별점으로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박찬욱 감독님에 대한 최종 단평과 함께 각자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들에 대한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네. 저는 이제 10점 만점에 9점이요. 오. 박찬욱 감독님에 대해서요? 네. 네. 되게 좋아하시는 감독. 왜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한국 영화 감독 중에서 박찬욱 감독님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한 줄 평은 두 가지 축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다룰 줄 안다. 좋네요. 그 저는 10점 만점에 8점이고요. 이제 구식적인 욕망을 세련되게 관조하는 감독이라고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것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도 8점 드리겠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에 대해서.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스타일과 완전 맞는 감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 잘 만드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 한 줄 평은
스타일만큼은 한국 영화에서 가장 독보적이다. 저는 이제 네. 10점을 오. 굉장히 후하게, 왜냐면 여태 네. 봤던 영화들에서 다 만족스러웠어요. 아. 여태까지 항상 너무 좋았고, 그래서 10점을 드리고 한 줄 평은 불쾌함과 아름다움의 대가. 오, 진짜 맞는 맞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너무 잘하니까. 네. 그렇죠. 지금까지 패널분들의 한 줄 평과 별점까지 들어봤는데요. 패널분들의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니 왜 한국에 박찬욱 감독님의 이름을 딴 상영관이 존재하는지 알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님은 헤어질 결심을 통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 트로피를 거머쥔 후 수상 소감으로 영화도 극장의 손님이 끊어지는 시대를 겪었지만 그만큼이나 영화관이라는 극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을 이겨낼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화도 우리 영화인들도 영화관을 지키면서 영화를 영원히 지켜내리라 믿습니다 라는 이제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남겼는데요.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들은 복수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과격하게 다루며 인간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내도록 하여 관객들을 곰곰이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래서인지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아 박찬욱 감독님이 쓴 기록들은 지금도 현재의 진행형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수상소감처럼 6월 29일에 개봉할 헤어질 결심을 영화관에서 관람하면서 극장의 소중함을 느껴보고 영화를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헤어질 결심을 보기 전에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들을 복습할 결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행의 산초, 패널의 스티븐 호떡 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